안녕하세요. 조유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도스토옙스키가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세계문학의 거장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다소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대중적이고 친숙해졌다는 의미에서 또한 진지한 독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명해졌습니다. 2021년 올해는 도스토옙스키가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1821년 10월에 태어나서 1881년 1월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거의 60년의 세월을 살다 떠났습니다. 영향력 있는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진 죄와 벌을 기점으로 한다면 그는 약 150년의 세월 동안 세계 지성사에 영향을 준 대문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스토옙스키에 관한 무수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러시아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자예프의 말을 시작으로 인간 도스토옙스키와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교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르자예프는 19세기 말을 20대 청춘으로 맞이한 러시아의 종교 철학자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세계관이란 책을 통해서 대문호의 사상과 그 예술의 심연을 파헤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베르자예프가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존재만으로도 러시아 민족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존재가 그 민족을 정당화시킨다는 극찬이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만약 코로나 위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러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계 곳곳에서 제법 굵직하고 흥미로운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을 텐데요.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반가운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극단 피악의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 오는 10월 12일에 막을 올립니다.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은 무려 6시간이라는 기록적인 상연 시간 이외에도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더욱 그러한데요. 공연에 앞서서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대작으로 러시아 문학사뿐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도 이정표로서의 큰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작입니다. 한마디로 대문호의 인간 이해와 그 창조적 영향이 영혼의 변증법을 통해서 하빌로 나가는 탁월한 작품입니다. 저의 이 영상이 피악의 공연을 좀 더 즐겁고 깊이 있게 관람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에서 지난 150년간 도스토옙스키의 창작이 이 문학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 지성사에 미친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실로 방대합니다. 대문호의 삶과 작품은 20세기 인문학과 예술 전반을 넘어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까지의 소통의 매개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프로이트가 이 소설을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쓰인 가장 위대한 소설이다라고 말했다면 상대성 이론의 대가인 아인슈타인은 대문호로부터 어느 과학자보다도 위대한 가우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는 천재 예술가, 영혼의 선견자로 불리면서 인간 연구의 최고봉으로 자리매김했고요. 21세기에 이제 새로운 질문으로 우리와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이 마력의 작가를 위대한 예술가나 대문호이기에 앞서서 그 자신이 지독한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고통에 시달렸던 아픈 인간 도스토옙스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의 창작을 작가 자신의 투병기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가장 이 최고 등의 수식어가 흐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아픈 인간의 시선으로 그의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작가가 통찰했던 수수께끼로서의 인간에 한층 더 심도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독서는 왜 지금 여기서 도스토옙스키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왜 아직도 도스토옙스키인가? 그러한 질문과 함께 그의 창작이 품은 영원한 현재성과 만나는 값진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스토옙스키 삶의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라는 광활한 대지에서 거의 6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로서는 또 그리고 예술가로서는 결코 짧은 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죄와 벌을 위시해서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이르는 그의 놀라운 장편 소설들은 40대 중반부터 숭을 거두기 3개월 전까지 약 15년에 걸쳐 쏟아져 나온 대작들입니다. 그의 삶은 극적인 자신의 소설만큼이나 또 어쩌면은 그 이상으로 운명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 키워드, 즉 가난, 유형, 간질로 작가 인생의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도스토옙스키 관련해서 요즘 유행하는 해시태그를 표기한다면 이 3단어는 꼭 등장할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가난입니다. 여기엔 돈, 도박, 파산 등의 단어도 함께 포함됩니다. 작가의 처녀작 제목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 가난은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이 도스토옙스키를 구분짓는 중요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나 투르게네프 등으로 대표되는 동시대의 이름난 작가들이 귀족 출신의 대지주였던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그 태생부터가 달랐습니다. 빈민 구제병원의 의사이자 매우 인색했던 아버지 아래서 자란 그는 직업으로서 문학을 택한 그러니까 이른바 1세대 전업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도스토옙스키는 당시의 수도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곳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학교에 입학한 것은 순전히 취직이 잘 된다는 이유에서 아버지의 권고를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는 전공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이미 학창 시절부터 습작을 하면서 문학에 대한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니 이 전업작가로 나선 순간부터 가난과 돈은 글을 써야 하고 또 쓸 수밖에 없는 원인이자 목표가 된 셈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 10년 정도를 제외하면 늘 돈에 쪼들렸습니다.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그런 극빈에 허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보다는 낭비벽과 도박벽 또 허영심에서 오는 과도한 자선행위 등이 가난의 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유럽 여행을 하던 당시에 경제적 파산을 겪으면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도박을 통해서 큰 돈을 만회할 수 있다는 그 망상도 더해지면서 돈과의 불협화음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돈에 관한 한 그는 무조건적인 낭만주의자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러한 개인적 체험이 작가의 소설을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경험한 일상의 가난을 인간의 속성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가난의 심리학을 구현했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상황과 일상에 대한 사실적 묘사 여기에 머물렀다면은 가난의 사회화학에 머물렀을 텐데요. 그것을 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자의식과 그 심연에 뒤틀린 모순된 감정을 누구보다 잘 표현한 작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 속성으로서의 가난을 탐구했고 가난한 인간의 자의식을 담은 문체를 발명한 것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작가는 어린 소년 일류샤의 가족을 통해서 이 가난의 심리학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에서 시도했던 그 새로운 문체에 대한 기대가 이 마지막 작품에서 성취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난함에서 나온다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성서적 의미를 일루샤의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잘 보여준 것이죠. 가난의 심리학을 넘어 가난의 인간학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20대 중반에 경험한 사형 선고와 사면 그리고 이어진 4년간의 유형생활입니다. 위대한 작가가 탄생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 도스토옙스키는 반체제 모임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이릅니다. 당대 지식인이었던 페트라옙스키가 주도한 모임이었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죄목은 고골에게 보내는 벨린스키의 불온한 편지를 낭독한 것입니다.
이것만 들어봐도 이게 사형까지 갈 사건인가 의심이 가는데요. 얼핏 들어도 큰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황제 니콜라이 1세가 반체제 지식인들을 소탕하고 겁을 주려고 했던 일종의 자작극이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체포된 이후에 약 8개월 동안 감방에 갇혀서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어서 단두대에서 그 유명한 죽음 5분 전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죠. 이 사건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야말로 인간 내면의 심연을 응시하는 그런 값진 경험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1849년 그러니까 선고받기 이전에 선고를 기다리면서 이 페트로 파블롭스크 요새에서 그가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인간 내부에는 인내와 생명의 거대한 저수지가 있다. 사실 이것이 이토록 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난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낙담한다는 것은 죄악이다. 나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난 지금 내 안에 고갈되지 않는 생명력이 비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삶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낙관적 상상력이 느껴지는 메모입니다. 그의 정신 속에 얼마나 깊은 심연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어쩌면 아마도 이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베리아 유형도 더없이 소중한 문학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유형생활 초기의 작가는 퇴역 육군 소위 일린스키라는 매우 비극적인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이 일린스키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죄로 무려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인물이었는데요. 이 운명적 만남은 이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 소설의 구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작품 해석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이 세 번째 키워드는 간질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기록상 20대 중반에 최초의 발작 증세를 보이고 그 이후로 평생에 걸쳐서 간질에 시달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시베리아 유형 이후의 이 병세가 점점 악화되었는데 장편 107을 집필하던 시기에 발작은 최고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 도스토옙스키의 창작을 요즘 투병기라는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가의 질병 체험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의 위대한 소설은 간질발작이라는 체험이 없었더라면은 거의 불가능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점점 굳히게 됩니다. 데무노의 간질 체험이 가장 잘 반영된 작품은 백치입니다. 이 소설은 두 번째 부인 안나와 결혼하고 나서 그 결혼 직후에 두 번째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구상되고 집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도스토옙스키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고통 속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창조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치의 주인공 무이시킨이 바로 그 인물이며 그는 간질 환자 도스토옙스키의 예술적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매번 도스토옙스키를 쓰러지게 만들었던 간질이 그에게 선사한 것은 순간의 미학, 황홀경의 체험입니다. 이 질병은 우선적으로 끔찍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 의식이 육체에서 이탈하는 그 순간이죠. 그 황홀경의 순간을 선사해 줍니다. 발작이 시작되고 의식이 명멸하기 직전의 이 순간을 작가는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꿰뚫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무의식인의 입을 통해서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병이라고 한들 어떻습니까?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 의식이 깨어있는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은 그 자체로 인생 전체와 맞먹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질이 현실 너머의 비가시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작가 인생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지독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집필을 시작하기 전에 도스토옙스키는 나이 50이 넘어서 알료샤라는 아이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알료샤가 사망합니다. 간질발작에 시달리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년의 도스토옙스키는 무의식기인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작가 자신의 병을 이어받아서 죽었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동시에 죄의식도 안겨다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알료샤라는 이름은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그의 슬픔은 다양한 죽음의 양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들의 책임을 일깨웁니다. 이제 구체적인 소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